와, 어서 오세요. 야, 오늘 분위기가 좀 묘한데요? 맞습니다. 자, 우리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일산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윤경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윤광호입니다. 용감한 형사들이 출연하고 있는 윤해출 경무관입니다. 와, 자기소개를 듣고 보니까 세 분 다 윤 씨. 그러네요. 한 집안 사람이죠. 네. 셋이서 그 서울청 강력계에 같이 근무했죠, 우리가. 아니, 윤 씨 가문이 뭐 수사나 이런 쪽에 좀 밝아요? 옛날부터? 범인을 잘 잡죠. 한 100년 전부터 이게 포도청에 계셨다든지 뭐 그 있잖아요, 옛날에. 윤씨 가문 중에 예. 대부분 다 범인을 잘 잡는데 네. 특히 경희하고 광호가 최고 네. 잘 잡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죠. 아, 오늘 이렇게 주장님하고 또 제 마누라 강호하고 나오게 된 것은 큰형님하고 동생하고 저하고 했던 사건인데 좀 마음이 많이 아프고 오래된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좀 꺼내서 제보도 받고 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화성 사건의 범인 이춘재라는 사람이 이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아직 형님이랑 같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단서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제 사건 부서에 근무하지는 않지만은 네네. 우리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제보라도 유도하고 싶어서 원래 형사들이 네. 가장 하기 싫은 얘기가 못 잡았던 미제 사건인데 아. 경희나 강호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이 안 잡힌 사건이고 남 앞에 뭐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건인데도 이렇게 들고 나왔다는 거는 네.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꼭 잡고 싶다는 사실 얘기죠. 미제 사건이라 그러면 저분들이 못 잡았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는 건 굉장한 용기고 또 잡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장롱에 지금 박스로 지금 몇 박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집사람이 버리라 그래도 그걸 못 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이 되더라도 뭐 탐정법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꼭 수사를 해보고 싶고 잡고 싶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희가 한 1년 6개월 남았거든요. 1년 6개월 안에 퇴직할 때까지 못 잡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아직 조금 더 남아있는 강호가 책임지고 자기 현직이 있을 때 못 잡으면은 셋이 나중에 퇴직하고 탐정돼서 잡아야죠. 어떤 사건인가요? 2005년 6월하고 11월에 그 양천구의 한 동네에서 연달아 발생했던 살인 사건이에요. 신정동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면 그 엽기토끼 그 사건 맞죠? 피해 여성들은 끈으로 결박된 마대자루에 담겨 신정동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사건이요? 그 사건. 그 사건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그 모 프로그램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네. 엽기토끼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도 봐서 기억이 나. 아직도 기억나요. 기억이 나. 네. 아주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나는 그거 방송하고 잡겠다 싶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네요. 이 지금 얘기한 이 두 사건은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이 두 사건은 저도 서울경찰청에 있을 때 두 건 다 현장에 출동했던 사건이기도 한데 그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서 윤경희 형사가 당시에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고 네네. 그 내용에서 나온 게 이제 엽기토끼 스티커를 봤다라고 해서 사건이 그냥 이 엽기토끼 사건으로 이렇게 알려졌죠. 신발장에 붙어있던 거. 그래서 그냥 엽기토끼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죠. 네.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었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었기 때문에 다른 또 프로그램에서. 네, 그다음에 네. 다른 이제 매체에서도 계속 재생산돼가지고 네네. 저는 이게 사실은 제보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는 저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잡았으니까 저희가 모르고 있구나 했는데 이게 아직도 수사 진행 중이라는 게 오늘 전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유명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건을 세 분이 같이 이 신정동 사건은 네. 네. 발생하던 그 당시에 경희가 양천서 강력 형사로 가장 최초로 현장에도 나오고 현장 수사를 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 그다음 2, 3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사건이 해결이 안 되고 경위가 서울청으로 들어왔을 때 이 신정동 사건 해결 못했으니까 형 한번 해결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강호랑 둘이 짝을 지어줘가지고 다시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다시 잡자 해서 그 뒤로 제가 태안이법 이후로 살인죄 공소시가 없었을 때 미제팀에 제가 근무를 마지막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부서를 떠나서 다른 데서 근무하지만은 제가 마지막까지 형이랑 같이 수사했던 사건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광역수사대 미제팀에서 이 사건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언론에도 굉장히 또 많이 나왔고 전 국민이 또 관심을 맞습니다. 또 갖고 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다시 모여서 다시 또 꺼내는 이유를 지금까지 네.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또 그동안 수많은 매체, 언론 매체가 다루면서 너무 한 방향으로 또는 상상의 추측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알려진 부분이 너무 있어가지고 영영의 형수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사건을 최초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위랑 강호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 내용에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단서를 가지고 또 수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큰 결심을 하고 나온 거죠. 제가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네. 2005년 6월 6일 현충일인데 그날이 연휴예요. 일요일이 5일이고 6일이 월요일이었던 거예요. 그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연휴였었는데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주택가에 있는 그 학교 옆에 담벼락 밑에서 쓰레기를 이제 동네 주민들이 무단 투기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향금미화원이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큰 물건이 있으니까 들어보고 누가 이렇게 큰 걸 버렸냐. 그리고 나중에 수거를 하려고 이제 다른 곳을 다 돌아가지고 왔는데 그때까지 그게 있으니까 만져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사람. 그래서 신고가 됐는데 쌀포대 있잖아요. 쌀포대로 아래쪽 위쪽이 같이 이렇게 겹쳐서 그리고 하나의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 수 있게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6개월 후에 2005년 11월 20일이죠. 6개월 후에 일요일이에요. 앞에도 휴일이고 이날도 일요일이죠. 이 장소에서 1.8km 떨어진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또 한 명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쌀포대가 아니고 백화점이나 뭐 마트에서 선물로 주는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기념일을 갖을 때 선물로 주는. 네네네네. 응? 거기에 시신이 쌓여가지고 이 안에 열어보니까 첫 번째 사건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전기줄 같은 걸로 사람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전기줄 이런 걸로 다 네네. 묶어가지고 네. 그 안에 저 돗자리로 포장을 해가지고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사건 두 개 다 제가 나왔는데 네네. 참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사건은 이 피해 여성이 병원에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서 실종이 된 거고 두 번째 사건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게 발견이 됐어요. CCTV에. 자기 집 네. 근처 지하철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퇴근을 하고 자기 지하철 집 앞에 내려서 나오는 게 장면이 찍혔는데 이제 실종된 거예요. 이후에 발견된 곳이 바로 집 근처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공통점은 뭐냐면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대낮에 활동하다가 다 실종이 됐고 그다음에 자기 집 근처에서 다 포장된 채 발견이 되고 어떻게 보면 동일인일 것도 같고 범인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것도 같고 근데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직선거리 1.8km니까 그 옆에 옆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가까운. 맞아요. 그 집은 신정역 주변이에요. 확인된 거예요. 첫 저게 번째 1차예요. 네. 1차. 초등학교 옆에 쓰레기장이.
예, 저기 지금 열려 있는 건 과학수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 지문 찍으려고 손을 꺼내놨던 건데 원래는 완전히 포장이 돼 있었던 거죠. 그 쌀포대를 아래 위를 이렇게 사람 시스니를 저렇게 해놨네요. 이제 포대에다가 이제 까맣게 칠을 했죠. 어디서 지역이 표시가 되는데 글자를 매직으로 지운 겁니다. 아까 까맣게 그 밑에 그게 보면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이 전 상관없으면 보면 안 지웠을 텐데. 저걸 지워 보니까 논산 한산이라는 그게 나온 거죠. 진짜 자신감인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부실하게 해서 잘 보이는데 이렇게 했을까? 와, 이건 두 번째. 두 번째. 네. 그 돗자리로. 네, 여기도 쓰레기 투기장입니다. 당시 있던 한국 까르푸라는 그 회사에서 나눠줬던 돗자리예요. 마트. 네. 네. 근데 훨씬 포장이 이제 견고해져요. 첫 번째보다는. 쓰레기 투기장에 버렸다는 거는 그냥 대놓고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근처잖아요. 사실 동네 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쓰레기 투기장이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라 생각하고 그냥 싣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쉽게 발견을 하라고 이렇게 쓰레기장에 버린 거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 2차 피해자 저 장소는요. 자기 집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저렇게 쓰레기 투기장에 저렇게 포장된 상태로 버리니까 이게 형사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면식범이냐 비면식범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전히 흔들어 버려요. 초기에는 저 정도면은 집 앞에 면식범이다. 수사 방향이 초동 수사 때 많이 양갈래로 나눠주고 혼란스러워서 동일범이냐 아니냐가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가 많았죠. 근데 1차, 2차를 두고 볼 때 가족 범행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비면식범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팀에 있었고 그때 당시 제 기억을 들어보면 경위는 처음부터 이게 동일범의 소행이다라고 보고 그 당시 수사팀하고도 마찰이 많았어요. 당시 수사팀은 가족 간의 범행이다 이래 봤어요. 왜냐하면 1차 피해자는 20대 여성이고 2차 피해자는 40대 여성이었어요. 비면식범이 사람을 죽여놓고 강도살인이든 강간살인이든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요. 가장 쉽게 버리고 가잖아요. 비면식범이면은. 아무 때나 버려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근데 저거는 두 개 다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이렇게 한 행위를 보고 일반 형사들은 이건 면식범이다. 우리가 염하듯이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수의를 입혀서 염을 하잖아요. 그런 의식처럼 이렇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얼굴에도 나중에 검정 비닐봉지로 다 콧물이나 피가 안 흐르도록 그래 하는 걸 보면 이게 일반적인 비면식범들의 살인의 행태는 아니니까. 최초에 6월 6일 날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런 사건이 첫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6일을 한 거기 때문에 발생 장소가 없어요. 발생 장소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여기 이 장소 사건을 네. 저지른.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가족 수사, 또 피해자 수사, 네. 그다음에 타문 수사, 네. 뭐 이런 동선 수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각자 수사를 한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1차 사건 때 가족 수사로 방향이 이렇게 가면서 가족 쪽으로 수사가 집중이 되고 비면식으로 보는 팀은 목격자나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진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자료가 하나도 안 나오다 보니까 1차 사건은 그렇게 가족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2차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건 1차하고 2차가 동일범이다. 2차가 6개월 뒤에 발생을 하니까 1차하고 이제 비슷하잖아요. 이 포장 방법, 그다음에 유기 장소. 그다음에 사체 상태, 제압을 당했을 때 어떤 형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체 모습을 봤을 때 이건 동일범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죠. 그러면 초기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그 1차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잖아요. 네네. 이 성추행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성폭행 현장은 있는 게 이 생식 기간에다가 생리대, 휴지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해놓은 아주 가혹하고 잔혹한 성폭행을 저질러 놓고 발견됐을 때 이 팬티도 여성의 팬티 그렇잖아요. 누군가 입히면은 이게 뒷부분이 말리잖아요. 발견된 당시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가슴에는 이빨로 물린 상처도 나왔는데 이게 아쉽게도 국가수 여러 군데에서 현장에서 CSI 팀이 증거를 보냈는데 정액이 검출 안 됐어요. 정액이. 그러니까 성폭행 당했던 흔적인 정액이 발견이 안 됐는데 2차 피해자는 이게 피해자가 40대 여성인데 처음부터 제압을 시키려고 했는지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이렇게 폭행이 가해졌고 이 성범죄 정황이라는 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장에 포장을 해서 버렸다라는 동일성은 갖고 있지만은 연령대도 다르고 앞에 1차 피해자는 성폭행 의도가 보이고 2차 피해자 40대 여성에 대해서는 그런 성폭행 흔적도 안 보이고 늑골이 2개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엄청난 폭행이 폭행을 위주였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2차는 시신이 제가 현장에서 저도 봤을 때는 범행 도구, 그러니까 이 막대기 같이 네모난 흔적이 있었어요. 몸에. 아, 그 그러니까. 형태가 고스란히 이렇게 몸에 형태가 남아있던 거예요? 네모난 멍자국이죠. 멍자국으로. 강목 같은 강목 거? 같은 걸로 때렸을 때 네모나 멍이 들잖아요. 네네. 그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1차에서는 신체적인 공격만 있었다면 네. 2차 피해자한테는 물건으로 막 들고 때리지 않았는가. 네, 그게 아마 1차 피해자는 좀 왜소한 체구였고 네네. 2차 피해자는 조금 건강한 체구였어요. 그러니까 제압하려고 폭력이 더 강했던 그런 게 있었죠. 이게 동일부범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결정적으로 시신이 둘 다 보기보다 살인 현장에 있던 다른 사체보다 깨끗했어요. 두 사람 다. 깨끗했다는 거는 뭐 어떻게 다 닦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죠. 네네. 예, 그러고 사인이 둘 다 똑같이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왔어요. 목을 졸라 죽인 거죠. 폭력으로 초기에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후에 자기들이 의도하던 어떤 범죄 의도를 실행한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두 피해자가 전부 다 지금 6월 6일도 발견된 날짜고 11월 20일도 발견된 날짜예요. 그러니까 전날 실종이 돼서 다음 날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시간이 범인과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씻거나 닦거나 뭐 이런 행위들을 할 시간이 하루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느 공간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범인의 공간에. 그리고 장소를 끌고 가가지고. 끌고 가지고 폭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을 졸랐던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동일범으로 저희가 또 보게 된 게 저는 이제 1, 2차 모두 이제 낮 시간대예요. 그러네요. 낮 시간대에 신정역 부근, 1차도 신정역 부근, 2차도 신정역 부근에서 확인이 안 된 거죠. 다. 그 다음에 둘 다 청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가 이 단추를 강제로 뜯어서 찢어진 형태가 그게 남았던 거죠. 일단은 힘이 좀 좋다. 그리고 둘 다 청바지였고 청바지가 찢어진. 그리고 첫 번째 피해자는 이 단추 밑에까지도 찢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좋은. 또 그다음에 여자를 끌고 가서 어느 공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유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공범으로 본 거죠. 거기다가 그 시신을 그 감싼 형태나 유기 장소도 그렇고 비슷한 지역이고 또 매듭이나 이런. 사실은 그 매듭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도 또 비슷한 매듭으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매듭은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묶은다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포장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전문적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활자로 이렇게 많이 묶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그건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묶으면 몇 번 이렇게 들면 느슨해지거든요. 맞아. 느슨해져요. 이게. 네. 근데 그 매듭은 그렇게 풀리지 않는 단단한. 혼자 들어서 운반하기 편하고 평상시에 그 매듭을 많이 사용한
그런 사람으로 좀 봤죠. 그러니까 그 매듭이 양쪽에 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의 줄이야. 하나의 줄. 그거 웬만한 사람이 못 해요. 그러니까는 뭐 포장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매듭 져서 꽉 묶어야 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1차 피해자는 쌀 포대를 2개 겹치고 그다음에 우리 권 교수가 얘기하듯이 이 노끈 하나를 가지고 몸통 부분과 다리 부분을 묶은 후에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딱 들기 편하게.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사람의 그 할 무게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한 번에 딱 근데 들을 수 있게. 넥타이를 맬 때 한쪽 길이가 달라져 있듯이 매듭도 양쪽에 매듭을 지을 때 우리 일반인이 하면 양쪽의 균형을 활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매듭 형태가 정교하게 노련미가 보이는 그런 매듭이었는데 그 1차로 매듭을 하고 그다음 2번째 피해자는 그렇게 1차 피해자는 쌀 포대 안에 넣고 바깥에서 노끈으로 한 번만 이렇게 묶고 나니까 자기가 옮기다가 아마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안에서 시체가 요동치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2번째 때는 1차로 김장용 비닐봉지 큰 곳에 사체를 먼저 3군데 우리 포장지끈이라고 하죠. 그런 박스끈을 가지고 목, 몸통, 다리를 1차로 묶은 후에 녹색 전깃줄이라는 아주 단단한 진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네네. 아까 권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것도 목과 가슴, 다리를 한 줄로 연결해서 묶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매듭을 묶는 사람들 행태 아니에요. 그렇고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까르푸 돗자리로 흰색 노끈을 이용해서 묶고 그냥 3차의 첫 번째 매듭이 이제 있는데 시행착오를 겪고 그거를 진화됐다고 보완해서 예, 예. 그때 권 교수님이 당시 프로파일링을 직접 진행하신 네. 거잖아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5년 신정동 사건 발생했을 때가 정남규가 서울 서남부 그 일대예요. 범행을 이어가고 있을 때여서 패턴을 바꾼 게 아닐까. 라는 정남규가. 의심을 처음에 그쪽? 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범행이 벌어지는 정남규 사건 같은 경우는 노상에서 침입하는 범죄로 또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로 진화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네. 분석적인 의견들이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매듭이나 도구들을 막 사용하는 정도로 정남규가 패턴을 바꾸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사건의 연쇄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분리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여기 또 저희들 형사들이 항상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비면식범에 의해서 우리 살인의 동기가 있어야 사람을 그렇죠. 뭐 죽이는 돈이면 거죠. 돈. 동기 없이 치정이면 치정, 치정. 채권 채무 관계, 원한 그러니까요. 관계. 예. 근데 원인이 없이 불분명하면서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면 대부분들 가족들이 용의 선상에 올라가요. 정남규 사건 피해자들도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 초기에 이 사건도 1차는 그 오빠, 2차는 남편 이래서 이게 휴일 대낮에 사람들 많이 오가는 신정역 부근에서 목격자도 없이 당시 일선에서 수사하는 형사들은 대부분 가족한테로 가요. 그리고 가족을 상대로 하다 보면 자꾸 의심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하니까 초동 수사를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외부 동일범이라고 주장하지 못했던 게 타인이 범행을 했을 거라고 그런 목격자나 이렇게 제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다 확인이 되거나 들켰을 것인데 탐문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족적으로 이렇게 자꾸 더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많이 아쉬웠죠. 네네. 그때는 뭐 CCTV가 그렇게 없었어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이. 지금은 뭐 그저 범인들이 옴짝달싹 못하는데 심지어 저기는 1차 사건은 그 담벼락이 학교예요, 거기가. 초등학교. 근데도 CCTV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가족이라면 그 쓰레기장에 투기를 할까요? 아무리 죽였다 해도.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여동생을 죽여서 쓰레기장에다 버렸다? 자기 부인을 죽여서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2차 남편이 죽였다 그러면 1차 사건을 남편이 다 알아야 돼요. 포장 방법, 매듭 이 1차의 상황을 다 알아야지만이 모방을 하든 흉내를 내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남편이 상황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죠.
결정적으로 피해자한테 생리대를 그 생식기에 넣고 이런 게 과연 가족이 가능할까 해서 아무리 그래도, 뭐 다른 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럼 범행 수법을 보고서 항상 유기 사건의 어려움은 발생 장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체하고 이 사체를 싼 포장지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유기 장소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쌀포대부터 해서 뭐 방법 다 있죠. 전기선 뭐 이런 거 어디에 쓰는 거냐, 공사장 인부들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네. 수사가 많이 됐어요. 제가 하나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1차 사건에서 보면 왜 그 시신이 기존에 나와 있는 쓰레기들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사팀에서 가장 궁금한 건 지금 뭐냐? 이게 몇 시에 나왔는 거를 아, 그러네. 그래서 방법이 뭐였었냐면 그때 CSI 팀에서 쓰레기를 전부 지문 채취를 했어요. 그 쓰레기를. 시신 밑에 있던 그래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아서 당신 몇 시에 버렸냐, 시체 봤냐, 당신 몇 시에 확인해야 버렸냐, 되니까. 시체 봤냐라고 해서 시간을 압축했었어요. 와. 그 정도로 정말 수사를 면밀하게 했었죠. 네. 그때 수사 기록을 보면은 1차 피해자가 우리 쌀포대에 있지만은 쌀포대가 바로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군용 야상 같은 거 네, 그게 하나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주변의 탐문 보고서를 보니까 그 침낭이 그곳에 있지 않고 그 옆에 있었다. 원래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범인이 유기할 때 그냥 쌀포대만 두기 뭐하니까 그 주변에는 그 침낭을 갖고 가지고 덮어놓고 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침낭이 봤던 사람 시간이 있고 쌀포대 위에 덮어졌을 때 봤던 그 사람이 시간이 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일은 아니고 다음 날.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근데 다른 쓰레기 위에 어떻게 시신을 올려놓을까? 나 잡아봐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 형사들이 뚜껑이 열렸죠. 그럴 것 같아. 그때 이제 범죄분석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1차는 두려워서 자기가 사는 거주지보다 멀리 버리고 1차에서 잡히지 않고 좀 대더워지니까 네. 2차 때는 그냥 가까운 데 아무런 내가 잘 포장해서 버리면 돼. 라는 범인이 어찌됐건 피해자를 이제 자기의 영역 안에 넣잖아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신정역을 중심으로 멀리 있었다면 살해하고 나서 이 시신을 유기하러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그렇지. 것이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이동 동선을 분석한 거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단독범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포장을 왜 이렇게 꼼꼼하고 끈을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단단하게 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둘이면 묶어서 그냥 앞에 들고 뒤에 들고 해서 하면 되는데 차량이다 그러면 차량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그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뭐 수법적인 측면도 있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분석적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성범죄와 관련된 연쇄 범죄가 공범이 거의 없어요. 아. 자기 환상을 실현하는 범죄가 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력을 하는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시체를 옮긴다거나 이럴 때. 공범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저게 동서양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FBI 자료들을 봤는데 미국에도 여성에 대해서 성추행 목적으로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연쇄살인마들이 공범이 한 명도 없어요. 혼자서 환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지금 신정동 사건은요. 우리 수사 단서의 출발은 살인을 저지른 장소, 네네. 그 장소의 범인의 흔적, 그런 흔적들이 남는데 이것은 피해자를 묶었던 노건, 전깃줄, 묶음, 매듭, 방법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사가 어렵겠어요? 지금 너무 어려워. 당시 기술로는 지문이나 DNA 분석이나 기타 미세 증거에 대한 분석이 어렵겠지만 다행히 과학수사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수거했던 모든 유류물들, 증거물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춘재가 잡히듯이 범인을 추정할 만한 새로운 단서들을 찾게 되고 새로운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뒤에 수사했던 강호나 미제팀에서 더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잠시 후에 아마 강호가 얘기해 줄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 광고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뭐야? 그냥 바로 해야 돼.
너무 궁금하다. 와,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저희가 직접 들으니까 새로운 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반전이 있어요. 아, 있어요? 우리 윤경희 형사님께서는 양천서에서 이 사건을 그럼 계속 들여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양천서에 근무를 했었고 양천 강력팀에서 계속 형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좀 의심 간다 그러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현장도 좀 가보고 혹시 그놈이 올까 그 시간대에 해서 사체 유기 장소 가가지고 새벽에 있어도 보고 와. 여기만 매달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끊어놓고 있지 않았죠. 네. 그러고 딱 6개월 뒤에 2006년 5월 31일 날 지방선거였는데요. 그때 이 3피해자가 생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피해자. 예. 그게 딱 6개월 뒤에 지방선거 11월 20일 날 있었고 다시 희한하네. 휴일. 공휴일. 채권 다 휴일이. 예, 근데 제가 이제 강력은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당직 날은. 그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에 8시쯤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납치 당했는데 도망 나왔다. 초등학교에 숨어 있다. 저희가 형기차, 형사기동대 차량을 타고 경광등을 켜고 갔는데도 학교 그 후문 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오라고 우리 형사 맞다.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네.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쳐와서 울면서 떨면서 그래서 현기차를 태웠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거죠. 1, 2차를 저는 항상 같이 동일범으로 보고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깨지지 않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정역에서 주간에 대낮에 여자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근데 3피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정역을 가는 중간에 택시에서 내려서 목동역으로 걸어가는데 팔짱을 끼우면서 흉기 같은 걸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가만히 있어. 골목길로 끌고 갔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애인이다. 흉기를 보지 못했지만 옆구리를 콕 찌르니까 흉기인 줄 알고 이제 꼼짝을 못한 거죠. 정말 몸이 근육질의 몸매고 힘이 엄청 셌다는 거죠. 딱 안아버리니까 꼼짝을 못할 정도로. 끌려간 데가 반지하. 연립주택의 반지하로 끌려갔고 들어가자마자 청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순간적으로 세 번째 피해자는 기지를 발휘한 게 반지하 문을 잠그지라는 걸 순간적으로 본 거예요. 거스라하고 화장실 반지하에서 약간 올라가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순간 그냥 튀어나온 거죠. 들어올 때 그러니까 문을 안 잠간 걸 보고 바로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그냥 튀어나와서 예. 1층과 2층 사이에 그 신발장 뒤로 숨은 거죠. 왜냐면 1, 2차는 집 안에 들어가면 끝났잖아요. 네네. 남자가 쫓아오면은 바로 잡힐 수 잡히죠, 있잖아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현관문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1층, 2층 사이에 숨었는 거죠. 그 범인은 집 밖으로 나간 적 집 밖으로 찾으러 뛰어간 거고 그때 숨어 있을 때 본 게 옆에 좀 있었던 거고. 야, 그 경험 없는 중에 그래서 그때 당시 3차 피해자한테 반지하를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반지하를 주목한 게 그런 거였죠. 1차, 2차 똑같이 같은 공간, 네. 어떤 자기만의 공간에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반지하 화장실이라면 보통 이제 타일이 깔리지 않으면 그냥 맨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시멘트가 섞인 모래가 있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상했던 게 1차 피해자 몸에서도 모래가 나왔고 모래가요? 특히 2차 피해자는 팬티를 다 입고 있는데도 그 팬티 안에 엉덩이 쪽에서 시멘트성, 콘크리트성 모래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범행 장소에 콘크리트성 시멘트 모래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 3차 피해자가 반지하로 갔다 하고 안에 화장실도 있다니까 우리 경희가 그 시멘트 바닥인 화장실이면은 그럴 거의 수도 있겠다. 연관성이 1, 있구나. 2차 피해자 네네. 동시에 그런 모래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세 번째
사건의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피해자를 당일날은 도저히 진술이 안 돼서 차를 타고 집에까지 바라다 주면서 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피해자한테 좀 협조를 구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고 근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현장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무섭겠어요. 다시 한번 네, 생각해. 그래도 계속 되는데. 설득하고 뭐 해서 집이 어떻게 생긴 거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마지막에 우리가 부탁해서 그러면 차를 타고 한번 가보자. 가보자. 네. 차를 탄 거하고 또 걸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집도 워낙 구조가 또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집이라도 못 찾은 못 거예요?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체변을 좀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제가 이제 지금 같으라면 좀 더 성숙해서 할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 범인을 잡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세 번째 피해자를 만났을 때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찌릿했거든요. 이 네네. 동일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동일범이라고 확신을 하셨어요? 네, 확신을 세 번째 했으니까. 사건에서. 예.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조금 설득을 하려고 많이 했어요. 몰아붙였지 않나라는 뭐 하나라도 좀 좋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좀 그런 약간의 재책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네네.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죠. 지금.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절실하죠. 예. 특히 이제 이런 피해자들은 긴박한 순간에 얻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오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엽기 토끼인데 그거 1층 사시는 분들이 모르나? 근데 엽기토끼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 3차 피해자가 10년 뒤에 진술한 이야기예요. 10년 뒤에요? 예, 그 모 방송 PD한테 한 얘기고 사실은 저희한테 처음에 진술할 때는 일본 유명한 토끼 모양이다. 그때 당시 확인을 해보니까 유명한 토끼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엽기 토끼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피해자가 딱 이 토끼 모양이다라고 찍지는 못했어요. 그게 엽기 토끼가 아닐 수도 있는 아닐 거네요.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 좀 더 우리가 열어놓고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다른 캐릭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분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경위가 그 3차 피해자 만나고 나서부터 단서가 많이 나오니까 네. 저한테 그때 아마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일선서 강력 형사를 하다 보면은 저는 2000년대 중반 시기에는 일선서에 제일 강도 강간 강력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근데 본인은 잡고 싶죠. 그러니까 계속 푸념처럼 술만 한 잔만 연락 오더라고. 형, 나 서울청 가서 저 사건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런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2007년 1월에 서울시경 형사과 강력계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2007년 1월에. 사건에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부서죠. 왔다 싶어서 1차로 경위를 서울시경 제 강력계로 불려들었죠. 아, 바로 딱 부르셨구나. 네. 그때 이제 또 형님이 강력계장 딱 때가 된 거죠. 근무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형님 나 좀 가고 싶습니다. 좀 끌어주십시오. 그때 형님이 이제 그래 와서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07년 2월에 서울청 강력계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오케이 해서 이제 간 거죠. 저는 그 2007년 5월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외청님께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한조를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딱 묶어주신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강력계에 갔을 때는 제가 일선서에 근무했을 때 노들길 살인 사건이라고 그 사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예, 근데 그 사건에 제가 또 수사할 단서가 좀 있어가지고 네. 또 형님은 양천 신정동 사건, 나는 노들길 사건 이렇게 같이 수사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 이거는 이제 하는 얘기인데 네. 저는 경위를 이춘재 사건을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사건들은 따로 있었네요. 세 분 다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동상이몽.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네. 동상이몽. 그 자체가 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신 게 어떤 그래 이거 것부터? 진짜 궁금하다. 그때 형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이 사건을 같이 하기로 하고 형님부터 이 사건 얘기를 들었죠. 뭐 1차, 2차
특히 3차 피해자. 네. 3차 피해자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되게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경영이 갖고 온 기록은 뭐였냐 그러면은 피해자 진술은 사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집을 찾자. 그때부터 아침 출근해가지고 바로 신정동으로 갔었어요. 그 집이 다 반지하 1층, 2층, 옥탑방 이게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스티커만 찾아서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캐비넷 같은 데 붙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집을 딱 보면은 구조는 비슷하지만은 뭐 대뜸 이제 그 집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 스티커를 보는 거죠. 근데 물론 한 1년 좀 지났지만은 한 번 붙은 스티커는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또 네, 누가 네. 신경도 안 쓰고 네. 그 동네 집은 거의 다 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둘이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해보자. 네. 정말 열심히 했죠. 굉장히 의욕적으로.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도 방사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기 미국에다 공문을 보내자. 위성으로 찍은 게 나와 있지 않겠냐. 그 장소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지. 그것도 그것도 근데 방법이네. 두 번째 피해자가 지하철역에 나오는 시간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한번 해달라고 그럴까? 이 두 번째 피해자는 신정역에서 나온 것까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2차 피해자가 지하철역으로 나오는데 그 지하철역 안에서 역사에서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통한 남자의 시선이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시선을 그냥 묵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공중전화 걸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면담도 해보고 만나보고 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도 뭐 범인을 단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안에를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 집을 열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때 신정동, 4동, 5동 중에 거주자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에 TV 보면은 뭐 인터넷, 유선방송, 케이블 TV 이런 자료 확보에 좀 주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이 되겠네요. 그걸 왜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반지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소득층이나 그쵸. 이런 사람들은. 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확인할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세 번째 피해자가 집에 들어갔을 때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지하는 유선 방송을 안 하면 텔레비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그걸 착안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유선 방송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야. 그래서 그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회장님이 2009년도에 다른 데로 가시고 형님은 10년도에 다른 데로 가시고 저는 11년도에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되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그 14년도 7월 하반기 인사에 다시 제가 강력계를 다시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그 퇴안입법 공소시효 폐지되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미제팀이 만들어지고 미제팀에 가가지고 네. 3차 피해자가 좀 이렇게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유가족 분들한테 먼저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제보를 한번 얻어보겠다. 이제 제보 유도를 위해서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방송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방송 이후에 그럼 또 다른 제보들이 좀 들어왔어요. 제보들은 많이 들어왔었어요. 오. 들어왔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뭐 이사를 가버렸다. 그런 부합되는 그런 집은 이제 없었던 거로. 아, 아쉽네요. 그 이후에 부산에서 있던 형사가 신정동에서 좀 비슷한 사건의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전과를 보니까 신정동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방송도 접촉을 해가지고 그 2명이 용의자가 있다고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각각이에요? 아니면은 둘이 공범이었는데 공범 2명? 예, 예. 어머. 왜 2명이란 말이 나왔었냐 그러면은 방송사의 그 3차 피해자가 그때 1명이 아니고 2명이었던 것 같다. 그 2명이란 말도 있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적 이런 부분을 확인했지만은 수법이라든지
사건 분석을 봤을 때 범인일 가능성이 좀 높진 않아 보였어가지고 네. 특히 당시에 그 지역 일대에 케이블 TV를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 내가 들어가니까 반지하인데 전기줄, 노끈 뭐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집을 내가 봤다. 그 집이 어디냐 했더니 이제 자기 못 찾는 거예요. 이제 오래되고 자기도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근데 방송사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자기가 기억을 해내고 싶다라는 본인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최면 수사를 제가 했는데 아, 2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네. 실제로 그 과정을 제가 작업을 해봤더니 2명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2명이다, 그 집에 사람이 2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극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이 또 다른 살인 사건과 또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번째 살인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또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그 광호가 서울청에 들어와서 자기가 협의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그 영등포 노들길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2006년 7월 4일 화요일인데 새벽 2시 10분경에 성산대교 인근 배수로에서 23살 된 여성이 완전히 알몸으로 배수로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틀 전 새벽 1시경에 이제 생일날 친구하고 술을 마시고 당산역에서 택시를 하차를 했고요. 네. 한강 방향 골목으로 막 뛰어갔는데 그 장면까지만 CCTV에 보이고 실종이 됐어요. 다음 날 이제 당산역 인근 이 노인정 비석에서 옷, 가방, 신발 이런 게 발견이 됐고 시신은 그 다음 날 배수로 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시차가 차이가 나는 건 아마도 배수로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죠. 아, 이 노들길 사건. 일단 사인이 똑같았어요. 경부압박질 식사. 아, 그다음에 결박했고 마지막에 완전 나신으로 발견됐는데 똑같이 사체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신정동 사체들도 전부 다 깨끗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슷해 보였던 거죠. 노들길 피해자도 뭐 생식기에 이물질이 좀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들길 사건 같은 경우는 강간 흔적이 있거든요. 그럼 정액도 발견된 거예요? 피해자 체내에 소량의 그러니까 DNA 정도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정액이 남아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성폭행을 당했고 음모를 다 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랐어요. 면도하듯이 잘라놨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잘라진 부분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CSI 팀이 다 수부를 했는데 과학적인 어떤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게 발달되면 DNA만 대조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범인을 찾아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약간의 그 정액은 지금 보관 중인가요? 그렇죠. DNA는? 예.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흔적을 시간 문제네요. 남겼으니까. 네. 게다가 그 피해자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환경미화원이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는 어머, 뛰어다니는? 그런 목격한 적 도망다닌 거겠지. 예. 아까 피해자의 유류품이 발견됐던 비석이 있거든요. 네. 그 비석 뒤에 거주하는 남자가 그 피해자가 보라색 엑센트 이제 우리 폭주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 네. 엑센트 차를 타고 있는 남자 2명하고 피해자하고 서로 실갱이를 벌인 적이 있었다. 남자 2명. 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 그 차량도 차량도 보라색까지 나오고 엑센트 차가 의외로 대한민국에 한 20만 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많이 탔죠. 예, 그 당시에 예, 진짜 예. 많이 탔죠. 그다음에 또 유력한 용의자도 있어가지고 또 만나서 DNA도 채취해보고 예, 그렇지만 DNA는 좀 다르게 나왔고. 다르게 나왔고. 예. 이 사건을 봤을 때 유기 방법, 피해자 뭐 신체에다가 그런 어떤 흔적 네. 이런 거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사건은 동일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 신정동 사건은 일련의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뭔가 그래도 계획이 개입돼 있고 차분함이 있어요. 아, 근데 사실 노들길은 그날 저녁에 막 그냥 일어난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생일 파티를 하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막 평상시 다니는 길도 아닌데 막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다가 그냥 실종이 된 사건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깝죠. 정말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한테 한 가혹행위를 보면 정말 잔인한 사건인데 네. 이런 사건들의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가 계속 잠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희나 강호 같은 이런 강력 형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죠. 지금 잠잠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죠? 사건을 우리 항상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연쇄살인은 계속해서 멈추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뉘우쳐서 멈추질 않으니까 범죄가 변화되든지 진화되든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신정동 사건 같은 경우는 그 1차, 2차는 괴물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네네. 3차 때 한번 탈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후로 발생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다고 보거든요. 아. 네. 우리 저 강호랑 또 형이랑 가끔 이야기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왜 중지가 됐을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근데 이제 이런 연쇄살인 사건의 범죄자들이 갑자기 멈추고 뭐 대가천선할 수는 없으니 아마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멈췄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구속자들도 분명히 수사를 하고 있지만 네. 구속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금은 외국에 나간다든지 뭐 기타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무엇인지는 추론하기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우연히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왜 그만 중지가 됐을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뭐 마음 차리고 어디서 조용히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 그 범인이 정신 차리고 지금. 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우리 권 교수님 말했지만 지금 중지 상태고 근데 언젠가는 죽지 않는 이상은 네네. 범행은 꼭 할 것이다 하고 죽지 않는 이상은 우리 형사들이 꼭 찾아낼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정동이나 노들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다른 범죄로 인해 가지고 구속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노들길 사건 같은 경우는 DNA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요즘에는 그 구속자들도 DNA를 그렇죠.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인은 아직까지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죽지 않은 이상. 혹시 형사님들이 생각하시는 범인은 어떤 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건의 1차, 2차, 3차 범행이 공교롭게 다 공휴일이죠. 쉬는 날이죠. 일반 무직자가 아닌 직장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잡아야지 알겠지만은 다양하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왜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할까? 그거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빨리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거주를 하고 살지 않고 타 지방에 살다가 뭐 하룻밤 범행만 하고 사라질 수 있겠네. 어떤 임시 거처를 두고 하는 대상자가 아닐까. 실제 거주를 하는 대상자가 아니고 잠깐 왔다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또 분석회의를 이제쯤만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제가 처음에 접근했던 시선은 이 두 사람이 과연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같은 신정동이니까 동선이 이 두 사람이 과연 뭔가 연결고리가 있느냐 과연.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에서 유인을 하거나 뭐 끌고 가거나 위협을 하거나 그걸 좀 압축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지금 다 말할 수 없는 건 이 네. 피해자들의 특성들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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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추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룸메이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낮에 뭐 4시경, 2시경에 사건을 저지르고 밤새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내놓고 이렇잖아요. 그 시신을. 그러니까 그 사이 아침에 오는 룸메이트가 있지 않을까요? 범인 입장에서 그건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휴일이 끝나면 누군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돌아오든지 자기가 가든지 뭐 어떤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수도 없이 탐문하고 해도 대상자에 나오지 않는 게 지속적으로 사는 대상자가 아니고 잠깐 왔다가 예를 들어 친구 집, 뭐 부모 집 이런 대상자일 가능성도 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때 당시에 많이 지금 했어요. 범인이 이 방송을 보고 방송을 있을 거예요. 본다면 네. 아 이거 좁혀주는데 이랬으면 네. 좋겠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당한 또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 추정하세요? 그때 당시 한 30대? 40대? 근데 이제 1차, 2차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3차하고 연결을 해봤을 때 동일범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40대 정도의 건장한 체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30, 40대 정도의 근육질. 40대에서 50대 근육질. 초반까지도 하죠. 네. 네. FBI 사례를 보면 최근도 그렇지만은 자기 성적 한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십 명의 여자를 납치해서 저지르던 범죄자가 네. 이게 30년, 40년 범죄가 중단됐다가 40년 만에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로 살고 있는 그런 연쇄살인범을 FBI에서 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는 범죄를 중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희나 강호 같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그마한 사건, 주목을 받지 않는 간단한 성추행이든 성적 학대든 실패한 사례든 이런 쪽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른 사건도 쭉 지켜봐야 되고 꼭 유사한 또, 사건 아니어도 또 실패한 사례는 이런 피해자들이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해주면은 그 제보를 통해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서 서로 사건의 연관성을 네. 풀이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저는 100% 보여요. 신정동 살인 사건의 해결점은 당시에 과학수사팀이 존재하고 현장에 있던 단 한 톨의 미세 증거,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들이 아직 다 보관돼 있는 상태에서 뭐 어디서 어떻게 발견된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은 범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전자가 확인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니까 과학수사가 반드시 밝혀낼 거고. 제가 이 지금 나와서 지금 이야기한 이유도 지금 딱 20년째거든요. 첫 번째 사건이 05년 6월. 네. 또 형사들이 미제 사건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에 나와서 이렇쿵 저렇쿵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10년 전에도 꼭 수면을 띄워서 우리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제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된다. 제가 그 15년도에 지방청에 다시 복귀해가지고요. 이 제보를 내길 때에 1차 피해자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직접 가가지고 만났었는데 조심스러웠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마음속에 담아놓은 자기 딸을 맞아. 다시 꺼내야 되는 거. 그 양해를 구하면서 제보 때문에 한번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어머니의 눈물이 저 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 소리 없는 눈물 있잖아요. 쫙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그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은 미제 사건 분명히 잡힙니다. 지금 우리 지방청 미제팀에서도 기록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형사들이 꼭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가족분들한테 꼭 조금이라도 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미제는 없어요.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